고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약속의 반대는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책은 연말에 읽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은의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43권 세뮤얼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왔습니다. 고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높을 고자의 고도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 꽤 오래전이죠.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마을버스로 홍대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홍대 근처 산울림 소극장이라는 데에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혼자서요. 책으로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아직도 그 연극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희곡은 무대를 상상하면서 읽게 되는데 이 책은 더욱 그랬습니다. 읽을만 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지난주 말태수기에 비하면 말이죠. 분량도 적고 글밥도 적고 저는 추억을 떠올리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먼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베케트는 어떤 작가인지 얘기 나눠보죠. 세뮤얼 베케트는 1906년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 폭스로크에서 부유한 개신교 집안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아일랜드지만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죠. 작품도 영어, 프랑스어 두 가지로 집필했고요. 베케트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교장이 프랑스인이었던 얼스포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베케트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똑똑했나 봐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크리켓, 수영, 럭비를 잘했대요. 포트라 로열스쿨 최우수 학생이었고 트리니티 칼리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전공했고요. 특히 대학 때 학교 대표로 크리켓 선수 활동도 했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파리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쳤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문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누굴 만났는가? 바로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 같이 서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베케트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1930년 첫 시집 호로스코프를 출간했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프루스트론을 발표하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학기 만에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상심하여 이후 런던, 독일, 프랑스 등지를 여행하며 집필에만 전념했습니다. 1937년부터는 파리에 거주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레지스탕스, 즉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응거했는데요. 이때 함께 활동하며 동거했던 쉬잔 데셰보 뒤메닐과 훗날 결혼했습니다. 첫 소설 머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파리에서 묻지마 범죄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낯선 청년이 휘두른 칼에 맞게 된 겁니다. 법정에서 왜 범죄를 저질렀냐고 묻자 범인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하죠. 이 사건은 베케트로 하여금 인생의 무작위성과 부조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케트는 1952년 고도를 기다리며를 발표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현대 부조리극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죠. 부조리극이란 반영극이라고도 하는데요. 195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나타난 전위적인 연극운동, 즉 전통적인 연극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언어를 사용한 연극을 말합니다. 1953년 파리 몽파르나스 바빌론 소극장에서 초연됐을 때 관객들이 그 참신함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공연 다음 날 피가로즈는 광대들에 의해 공연된 파스칼의 명상록이라고 평가했다고요. 이외에도 베케트는 새로운 수법의 소설 3부작 몰로이, 말론 죽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비롯하여 소설 와트, 메르시에와 카미에, 단편소설집 다시 끝내기 위하여 등을 출간했습니다. 희곡으로는 첫사랑, 진정제, 승부의 끝, 말없는 행위,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오 행복한 나날, 연극, 왔다 갔다, 내가 아니야, 유령 트리오 등이 있습니다. 베케트는 말년에 자신의 작품들이 침묵과 무 위에 남긴 불필요한 오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속 작업실에 은둔하며 대중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자 노력한 인물이었어요. 인터뷰도 지인이 아니면 극히 제한하여 196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을 때 수상식 참가를 비롯해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1989년 베케트는 부인이 사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 한 권으로만 베케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대 장치라는 게 나무 한 그루가 전부거든요.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네,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들이 고도와 만나기로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째 모든 게 아리송해요. 오고 가는 대화도 이상하고 총 5사람이 등장하는데 중간에 나오는 3사람도 뭔가 이상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고도가 누구냐는 것이겠죠. 고도는 일단 사람인데 소식을 전하는 소년에 따르면 아저씨라고 합니다. 알랭 슈나이더라는 미국 연출가가 고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케트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겠지 했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철학이나 사상을 찾을 생각 말고 그저 즐기라고 했대요. 네, 이 작품은 고도에 대한 열린 해석이 키포인트인 작품입니다. 만약 베케트가 고도의 의미나 집필 의도를 설명했다면 이 작품이 이토록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연일금 채널이니 제가 해석한 고도를 얘기해 봐야겠죠. 저는 이 작품에 나타난 고도가 기독교적 구원, 구원주의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리뷰 초고를 쓰고 뒤를 보니 이 작품에서 신을 찾지 말라고 베케트가 말했대요. 그렇죠. 성경적 배경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한 것을 전혀 떠올리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넓게 보면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것을 고도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 독자마다 떠올리는 고도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 모티브들이 많이 포진된 것 같기는 해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구원받은 강도에게라든지 고도가 말을 타고 올 거라든지 등등등. 리뷰를 풀어가면서 틈틈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는 다음 4포인트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2가지 측면, 기다림 약속, 기다림 이유, 기다림 권리와 의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 새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에는 2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기대와 희망이죠. 키에르케고르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면 희망은 살게 하는 힘입니다. 소풍 전날이 더 설레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축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어요. 바로 수동성에서 오는 조바심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의 성취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다림의 고통은 확실히 약속 있는 기다림이냐 막연한 기다림이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낙담되는 마음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때마침 영어 단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appointment, 약속이란 단어죠. 영어 단어는 앞에 접두사 this를 붙이면 반대, 부정의 뜻이 됩니다. appointment 앞에 this가 붙은 disappointment, 즉 약속의 반대는 무슨 뜻이 될까요? 실망, 낙심이란 뜻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고도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이 기다리는 거겠죠. 만날 약속을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건데 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세상에 나무가 하나뿐인가요? 그런데 고도 씨가 보낸 소년이 그 앞으로 온 걸 보면 일단 장소는 맞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인데요. 두 사람은 늘 해질녘에 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토요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이 끝난 다음 온다고 했는데 사실 확실히 온다고는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 고도의 염소를 치는 소년은 고도 아저씨가 오늘 못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문제는 다음날 또 와서 전날을 전혀 기억 못하고 오늘 못 오신다, 내일 오신다 또 이런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관건은 시간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메시아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있는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죠. 이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신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불확실해 보이는 것, 바로 약속된 시간이 불명확하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물들 자체도 문제는 있어 보여요. 이들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양 횡설수설.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특히 에스트라공은 어제 만났던 사람들도 기억을 못해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에게는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도가 보낸 소년이 총 2번 오죠. 그때마다 소년이 물어요. 고도 씨에게 전할 말이 없냐고요. 무슨 말을 보냈을까요? 그냥 만났다고만 하라는 겁니다. 와, 이러니 고도 씨가 올 리가 없죠.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이 희곡에는 많은 이유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을 부조리 극이라고 하는 거겠죠. 왜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리는지, 고도 씨는 대체 왜 계속 안 오는 건지. 여기서 포조와 럭키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조는 채찍을 들고 다니고 럭키는 끈에 묶인 채 짐을 들고 다니죠. 저는 이들이 그냥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봤거든요. 체면을 중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인간과 속박된 인간.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음날은 장님과 벙어리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의 인도가 떠오르는 장면이었고요. 둘 다 넘어졌을 때의 상황은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강도 만난 사람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에스라공은 재미로 이들의 이름을 바꿔 불러보자고 하면서 아벨이라고 불렀다가 카인이라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가 되는 거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럭키가 들고 있는 트렁크에는 모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짐을 들고 포조를 따라다니는지, 그 짐은 왜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지, 하루아침에 장님과 벙어리로 나타나서는 왜 원래 그랬다고 하는지, 어제 왔던 사실을 기억 못하는 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상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이 희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여기 나온 것만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이게 마지막 포인트고 저는 이 포인트가 작가 인생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에게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은 뭐냐고요. 블라디미르는 그들이 단지 기도자, 탄원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권리는 없는데 그 권리를 헐값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라는 아리송한 얘기도 해요.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실제로 매여있는 인간, 럭키가 등장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죄에 매이게 된 인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지란 무슨 말이냐? 저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수동적인 측면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다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멍청해 보이기는 해도 고도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에스트라공의 경우에는 이 짓을 더는 못하겠다. 나무에 목을 매버릴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또 블라디미르가 옆에서 그나마 굳은 의지를 보이니까요. 제가 작가에 대해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베케트는 절망적인 세계에 대해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염세주의자지만 비관주의로 흐르지는 않았다. 견뎌내듯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겼던 작가였다고 평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감입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입니다. 저도 고도 씨를 어떻게 좀 만나고 싶지만 작품에 끝내 등장하지 않으니 뽑을 수가 없네요. 블라디미르도 사실 에스트라공과 도찐개찐입니다. 역시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좀 멍청해 보이죠. 하지만 에스트라공처럼 징징대진 않고요. 오래전에 강에 빠진 에스트라공을 건져준 적도 있다고 해요. 고도 씨의 소식을 전하러 온 소년, 에스트라공이 아닌 블라디미르를 찾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고도가 분명히 오긴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괜찮은 사람이죠. 약속, 희망, 부조리, 무의미? 아무리 생각해도 기다림 만한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기다림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책은 연말에 읽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연말에 사람들과 모여 얘기 나누기도 좋은 책 같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입니까? 때로 막막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적어도 희망이 살아있는 동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그 이름도 찬란한 데미안입니다. 지금까지 한 3번쯤 읽지 않았나 싶은데요. 읽을 때마다 작품 후반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쨌든 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처음 읽는 헤세이 책이네요. 헤세이 감성으로 들어갈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두껍지 않으니까 읽어보셨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